자,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9년도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그리고 한국의 경제, 이 세 가지를 진단해보고 반도체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미국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아직도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PMI 지수가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 이런 와중에서도 반도체 치킨 게임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부채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방 부채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기업의 부채다. 이 기업의 부채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와중에서 이 회사들은 점점, 제조업들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채를 통한 디폴트 현상이 조만간 여기저기에서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기는요, 중국 정부도 현재 손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산불처럼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부채는 마치 휴화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 매우 현명한 이 표현이고요. 언제 중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 위기가 펑 하고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당히 긴장된 경제 위기라는 거고, 결국 중국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IT 기술력 격차가 너무나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강국을 조성하겠다라는 중국의 목표에 걸맞게 미국의 IT 강자들이 AI 연구를 위해서 중국으로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이어지는 기조 속에서 미국의 IT 공룡의 인공지능 센터가 상하이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퀄컴이 아시아 인공지능 R&D 허브를 중국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R&D 센터가 미국 IT 공룡들에 의해서 중국에 설립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반도체 시장과 AI 인공지능 시장이 상당히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1대1로 사업, 이 1대1로 사업도 다 계획하에 추진되어지고 있고, 4차 산업의 물류 통합 시스템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버벅거리고는 있지만 이것은 선후의 차이일 뿐 반드시 실현되어질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남북 철로 연결 역시도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계획되어져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신 생각이시고요. 결국 남북 철로의 연결은 한국이 물류 핵심 거점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장기화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듯 중국 시장의 애플 판매 실적 하락과 샤오미의 실적 둔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요, 2019년 1분기 실적 전망을 기존 대비 5에서 9%까지 하향을 현재 두었고요. 예상 매출 역시 89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대를 했는데 최근 매출액을 840억 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감소 이유를 찾아보니까 애플의 매출액 감소의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중국 경기가 위축된 탓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물 경제로 전이된 중국 경제 위기를 좀 더 살펴보자면, 중국 제조업 지수가 12월부터 49까지 하락한 PMI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PMI 지수는 나라의 경제 지표를 수치한 것으로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죠. 결국 중국은요,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PMI 지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을 기점으로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가 현재 현실적으로 침체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죠. 그 밖에도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와 중국의 자국 무역 보호 규제, 차이나 챌린지로 인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미국 기업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기업들은요, 완전한 철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침체기 흐름을 일단 지켜본 연후에 다시 입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철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의 흐름은요, 미국의 지식 재산권 압박과 새롭게 다가올 4차 산업의 기술 경제 시스템의 체질 개선으로 인한 배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 배앓이가 끝나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죠. 중국의 경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 딱 보니까 현재까지는 미국의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이 상당히 안정적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의 훈풍의 흐름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서서히 올리든지 아니면 동결까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미국 경제 훈풍을 일단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세 가지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이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트럼프가 국경에 설치할 장병 예산을 포함할 때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셧다운이죠. 우리가 말했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인 업무 정지 사태로 인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1월에 급여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장기화는요, 결국 미국의 성장률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2달간만 셧다운제를 트럼프가 고집을 해도 1분기 성장률은 우리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역시도 이게 상당히 중국이 저자세로 협상을 임하고 있어서 이게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트윗에 이런 글까지 남기기도 했는데, 예상 밖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합의한 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이후에 일단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인 대처는 아니죠. 자, 근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아직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라이트 하이저가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구조적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적 재산권, 영업 기밀, 절도, 이러한 상황들을 합의하는 것인데, 셧다운도 그렇고 무역 협상도 여전히 모든 게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제와 미중 무역의 불투명한 협상들은 미국을 새로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셧다운제로 인해서 미국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무려 2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경제 호황도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 호황 역시 여러 변수와 단기적 경제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미 정부와 기업의 부채 급증이 현재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준 의장이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경제라는 집은 궁전같이 잘 지어놨습니다. 그냥 궁전같이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가 비바람에 쓸려가 버리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그런 백척간두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춰가면서 미국 경제 위험 관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 경제가 건실하지 못한 부채 덩어리, 즉 부채 버블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미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반도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두 나라,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속사정을 좀 알고 넘어가야 한국의 반도체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렇다면 두 강대국 나라 사이에 끼어버린 한국은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한국이 중국 무역 의존도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대부분의 부품은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죠. 특히 중국과 중동의 수출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물 경제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나온 것이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따른 유가 경제 하락으로 수출이 둔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증가율 추이에서 가장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무선 통신기기,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패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는 어떨까요? 일단 반도체 수출액이 21억 2천만 달러로 나오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 하면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의 경제는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를 위한 실물 경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의존도 비율이 무려 22%가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0.6%대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수출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빼버리면 국내 수출 매출액은요 924조 중 138조가 사라져버린 거고요. 매출보다 더 중요한 영업이익은요 84조에서 43조 원으로 무려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결국 한국의 흑자 수출은요 일시적인 반도체 착시 현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 자, 스마트폰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스마트폰은 LG나 삼성 모두가 현재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18년도 4분기 반도체 실적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요 5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려 28.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LG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판매율이 2017년도에는 3,700억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753억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무려 79.5%나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자, 한국의 효자 상품이었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똥덩어리가 된 겁니다. 더욱이 중국의 자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보와 화웨이, 오포 이 세 기업의 판매 점유율이 16에서 19%대 점유율로 금운동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삼성의 점유율은 불과 1%도 안 됩니다. 무려 지난해 대비 52%나 삼성은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중국 내에 이미 다른 국가의 스마트폰 사업이 더 이상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런 침체기를 어쨌든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장의 카드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무선 통신망입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요, 아시다시피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와 머크의 지원 사격을 현재 삼성이 받고 있고, 자, 5G 통신망은 퀄컴을 그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몰래 중국으로 기술력과 양산력을 키워주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기업들이 이런 꾸준한 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폴더블 스마트폰과 오지폰 역시, 그러니까 이 오지 무선 통신망 역시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결국 경쟁,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역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은 8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이고 화웨이는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자, 반도체 역시도 중국의 추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조 2025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중국 자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의 70%를 바로 중국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죠.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양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칭화유니그룹, 자, 이 칭화유니그룹은요 이미 인텔과 영국의 다이어로그와 손을 잡고 스마트폰 칩을 개발 양산 계획에 현재 착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맏형 인텔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칭화 유니그룹을 중심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170조 원이라는 미친 듯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요, R&D 예산을 3년 새 절반으로 줄이고 있죠. 자, 물론 중국의 묻지마 반도체 투자로 인한 부작용으로 먹튀 기업들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뭐 말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하지만 앞으로 중국은요, 자국의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이 서버 스마트폰용 D램을 대략 66%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제조 2025에 자국 기업의 70% 이상의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큰 치명적인 이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자신들의 반도체가 좋든 나쁘든 거지 같은 자국의 반도체를 무조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와 가전 제품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거기에 중국의 가장 큰 사회 시스템이라고 감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쉐랑테랑 프로젝트. 자, 여기에 들어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규모만 보더라도 실로 어마어마하다. 중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수급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 만약에 이 중국이 세계 반도체 60%를 쓰는 중국이 자국산만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요, 어떤 숙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저 66%의 수출 공백을 과연 어디에서 메꿀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애플과 같은 고품질 제품의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품질 반도체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지만 중국의 경쟁 시장에서 그나마 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숨도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각국의 IT 인재 등용과 특허 무장, 기술력 탈취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 선도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전자정보, 통신, 바이오, 기계, 제조 이런 기술력 격차가 이제 한국과 불과 1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요, 이미 2018년도에 대만을 넘어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한국, 중국, 대만의 반도체 경쟁은 결국 반도체 재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한국, 대만, 중국을 기점으로 일단 반도체 양산국가의 생산 설비 과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부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푸젠진화가 표적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선 상당히 다행스러운 소식이 일단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UMC가 푸젠진화와의 협력에 일단 발을 뺀다고 해도 중국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절대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한국으로서 잠깐의 시간을 벌었을 뿐 중국의 반도체 총구는 여전히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반도체 시향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과 영국, 독일의 글로벌 공룡기업에 의해서 현재 계획되는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이 회사들은요, 잠깐의 재정립이 필요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만간 삼성이나 SK는 저들이 던져주는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를 만들 준비를 일단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대기업을 걱정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변동성과 리스크가 아주 큰 상황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때 섣불리 판단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내 돈 날리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흐름의 시황을 잘 보고 판단하셔서 일단 투자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제 요걸 좀 자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로 분노 테러 선정성이라는 경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뭐 이것도 좀 황당하긴 했지만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들이 함께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메일도 좀 상당수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방송에 대한 좀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다. 뭐 여러 사람이 더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밖에 못 할 수밖에 없는 저를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과 미세먼지 늘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마음으로 다음 방송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